안녕하세요. 이번은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객관식 시험에 대한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갈고 닦이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갈고 닦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그 습관적으로 맞추는 거에 불과하지 알고 맞추지는 못해요. 이렇게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구조를 계속 살리는 것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강의 교재가 224년이 아니고 24년판 객관식 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요약정리 노트를 지난 요약정리 때 했었죠? 예. 그 요약정리 노트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이스가 되는 거는 그 법령집이 되겠죠. 빈출 단원 위주 정리입니다. 자, 1차 시험은 특정 단원과 쟁점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쿨하게 제끼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짧은 강의 일정 동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심도 있게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입니다. 기출분석하고 문제풀이를 병행합니다. 1차 과목은 기출제 부분에서 이제 재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출분석을 통해서 문제 유형 그리고 각 장이나 절별, 빈출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요약정리 노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공부 방법에 대한 불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요약 노트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꾸 요약 노트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집하고 법령집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기출 경향을 보시면은 최소 출제랑 최다 출제만 제가 해놨습니다. 다른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각 연도별로 출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를 기재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최소 값은 얼마이며 최대 값은 얼마이니까 여기에 집중도를 얼마나 하면 되겠다.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거는 집중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집중도를 어필할 수 있게 생겨서 이것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값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 있죠. 2장, 3장, 4장, 9장. 그리고 FTA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5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2차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2차는 2장하고 5장하고 9장 이렇게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5장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의외로 조금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여기에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간이 굉장히 좀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다 출제라고 해봤자 3번밖에 안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표는 요약정리 노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단서 암기식으로 해당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객관식 시험을 볼 때 당연히 배양해야 될 실력이 최소한의 단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뒤에 암기식으로 해당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이라고 해놓은 것은 암기식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기식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식을 보고 암기식의 문장을 좀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이라고 굳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정리 노트만으로 법령집을 회독하는 효과. 우리가 요약 정리 노트를 지금 한 번 1회 독을 했죠. 1회 독을 했는데 얘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지 얘가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 노트만으로 회독하는 효과를 좀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기출문제 및 기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정리 노트의 부족한 점을 보완.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연결된 내용이죠. 정리 노트만 보면 되는데 혹시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봤을 때 정리 노트에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중요한 내용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요약 노트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2차 논술 시험 준비 시 괴리감이 대폭 줄어듭니다. 장담합니다. 대폭 줄어들어요. 됐습니다. 총 몇 회? 8회로 되어 있어요. 제게 제일 짧죠? 제게 제일 짧아요. 그 대신 이제 예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양을 나가봐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8회로 잡은 이유는 지금부터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거든요. 계속 강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줄여봤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예습하는데 부담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머릿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시험이든지 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 분석하고 정리 단계에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합격의 열쇠로 꼽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가져가느냐, 안정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정도만 풀어도 안정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의 또 모의고사 풀이로 인해 가지고 합격의 열쇠로 꼽고 있다. 이 문풀이라는 거를 뭘로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은 나의 논리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 덩어리를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가 단순히 합격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질이 뭡니까? 문제를 풀어본다는 본질이? 내가 개념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개념이 있다. 근데 이 개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 뭐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기출문제라든지 다 풀어보시다 보면은 뭐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날짜 아니면은 그냥 단순 뭐라고 그래야죠? 개념적이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념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개념을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만 많이 보여요,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은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보인다는 건 얘네가 자극적으로 보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여기서도 나와? 야, 요즘 문제는 이런 데서도 나온대. 라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다가오는 거지 대부분은 개념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1편에서는 진도별로 예상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진도별 예상 문제만 저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편에서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형으로 실었어요. 다른 책들을 보시면은 기출 문제를 어디에다가 넣어놨냐면은 진도별로 빼서 실어놨거든요. 네, 진도별로 빼서 실어놓게 되면은 내가 학습하고 바로 풀다 보니까 이게 좀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통으로 한 번씩 풀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의 관세법하고 2023년도의 관세법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따라서 2023년의 내용을 전부 다 개정을 시켜서 2009년부터 실어놨어요. 따라서 버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좀 자랑을 하자면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 다른 시험지에는 변형을 하지 않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 답이지? 해설을 보면은 개정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놨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을 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갈 건데 관세사 문제는 공무원 관세법 문제가 있거든요. 7급 문제하고 그 다음에 9급 문제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관세사 관세법이거든요. 요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매 시간마다, 오늘은 빼고요. 매 시간마다 9급 문제의 내용을 연도별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전범위가 되겠죠? 전범위를 한번 풀어보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틀리겠죠. 3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객관화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출문제는 언제 풀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문풀 끝나고 문풀 끝나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2회독, 3회독 정도 돼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이에요. 1장 총칙. 자, 문제의 집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틀부터 쓰시라. 빈 종이에다가 1장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었지? 1절, 2절, 3절, 4절로 되어 있었지. 1절은 통칙이었지. 2절은 법 적용의 원칙이었지. 3절은 기간과 기한이었지. 그리고 4절은 서류 송달 등이었지. 라고 먼저 기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하면 좋겠죠? 통칙 부분에는 어떤 게 있었더라. 목적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지. 지금 여기서 바로 옆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나가면 안 돼. 새로부터 다 하고 나가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 자, 그럼 목적은 됐고요.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놨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놨었지. 통관 등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물품 이렇게 나눠놨었구나. 그 다음에 징수는 두 가지로 나눴었지. 어떻게? 징수의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내국세 등. 이렇게 나눠놨었지.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법 적용의 원칙 보도록 할까요? 법 적용의 원칙은 어떻게? 법 해석의 기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법 해석의
기준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뭐 화세의 형평과 그 다음에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부당침해 금지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소극과세 금지. 이게 법 적용의 기준, 법 해석의 기준 부분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성 추정 원칙. 그 다음 공무원 재량 한계. 이 정도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시행령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자, 기간과 기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기간과 기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통칙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충 규정인 기한의 연장이 있었어요.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 얘가 보충적인 느낌이었었습니다. 자, 계산 같은 경우에는 기간 및 기한이니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오고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왔었어요. 납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원칙적인 납부 기한하고 수리 전에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월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월납이랑 비슷한 구조로 해서 목차화를 했었었죠. 서류의 송달 등에서는 서류의 송달하고 서류의 보관 기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류 송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내용이 있었고 문제에서 가장 나오기 쉬운 내용인 공시 송달이 있었어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좀 안 되면은 요약 노트를 보시면서 얘를 좀 더 좀 뚜렷하게 가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관세법령상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물품. 그럼 여기는 통관 등이라는 구조에 들어가 있었던 거구나. 그럼 통관 등의 구조는 수출 수입 반송, 입출 반송 이렇게 있었고 입출 반송의 대상인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이 있었지. 여기서부터 디테일한 게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서야부터.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국 물품 필요가 없네요. 일단은. 자, 외국 물품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얘는 무조건 숙지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도착했는데 언제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근데 이러한 도착한 물품이 해산물이더라. 그러면은 공해, 어떤 거를 포함해서? 경제수역을 포함해서, 그쵸? 경제수역 포함해서 누가 잡아야 돼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외국 선박. 잡은 거여야 되더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더라. 이런 것들이 외국 물품이다. 다 두 개밖에 없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다. 맞네요.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됐네요. 수리 전까지만 외국 물품이니까 얘는 내국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래요. 얘는 외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내국 물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래요. 일단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수리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내국 물품이 되는 거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 내국 물품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확인하려면은 외국 물품의 정의, 내국 물품의 정의를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나왔네요. 그쵸? 2번.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풀게 되면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리된 물품 이거지.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풀고 나면 뭐해? 계속 반복해서 지겹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관세법상 선박용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 수입 반송, 내국물품, 외국물품 이러한 것들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수단인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가 있었고 그것들에 사용되는 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이 있었지 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선박용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음식연소 밭수집기라는 암기식을 숙지를 해놓고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연소 밭수집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나와요. 닷이랑 그 다음에 사소한 전기기구,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예비 부분품. 제가 물론 그 관세 법령집에다가 실어 놓은 내용이 있지만 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선박의 항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소한 전기기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꺼림칙한 게 간접적인 거에는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세모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예비 부분품인데 여기서 또 꺼림칙한 부분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수리가 어렵다라는 걸 굳이 넣은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봤다는 가정하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찍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부분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의 부분을 지금 많이 안 했죠. 정의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듯이 환적하고 복합 환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얘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아니 그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가 있습니다. 이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항해하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럴싸하죠.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항행하는 거거든요. 외국을 항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국제무역선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정의를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 법령집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쳐놓은 부분이 있죠. 예. 요 부분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인은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인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오해가 없어요. 자, 운영인은 특허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한 사람, 종합보세 사업장을 설치 운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틀리게 나올 수 있느냐?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인이 아니고요. 지정 요청자라는 별도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특허보세구역하고 종합보세 사업장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둬서 숙지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설된 내용. 세관 공무원이라는 게 신설이 돼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아직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세관 공무원이라는 것은 관세청장, 세관장 그 소속 공무원. 감옥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분류위원회 뭐 이런 거, 관세평가분류원 이런 곳을 예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과 관련된 기관이면은 된다. 자, 그리고 탁송품에서는 나올 만한 게
탁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액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는 체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선, 국경 출입 차량은 그 관세법에 나오는 운송수단의 종류인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객기를 이용해서라고 하면은. 여객기를 이용해서라고 하면은 왠지 그럴싸하죠. 네, 안 돼요. 관세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성기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OB 화물은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국의 여행객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견본품을 여객기를 통해서 수입하는 물품은 탁송품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탁송품이 맞아요. 맞는데 관세법상 탁송품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탁송을 받은 물품은 맞잖아요. 근데 관세법상 정의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전자상거래 물품이라는 게 23년도에 추가가 됐는데 없습니다. 사이버몰 등을 통해서 전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거의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의 부분은 이제 간추려 봤고요. 자,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체납세액을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1절. 통칙에 나와 있는 거죠. 목적, 정의, 징수 부분에서 두 가지 내국세 등.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국세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상충됐을 때, 그렇죠?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내국세법하고 관세법이 상충됐을 때 관세법 우선한다. 두 번째 게 뭐였습니까? 세무서장의 징수였었죠. 수세내가 체납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행령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요건하고 절차가 나와 있죠. 자,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당하지 말아야 되는 요건이 있었고 해당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어요. 해당해야 되는 요건이 뭐였어요? 내국세만 1,000만 원 이상 내국세만 체납하였으면 이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 불복 절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죠, 결과가. 따라서 이때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면 안 되겠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이 결정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법원에서 한다라고 그랬었죠. 법원에서 야,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무서장한테 징수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관세 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입니다. 압류나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도 역시 관세청에서 야, 그렇게 해라고 한 거죠. 징수하지 않을게. 안 됩니다.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2,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세무서장에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4가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기식이 불의 반유인가? 제가 암기식을 안 따드렸나요, 여기? 안 따드렸네요. 안 따드렸어요. 불회강유라고 암기식을 좀 따두시면 되겠습니다. 불회강유. 자, 그러면은 이 암기식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강은 강제징수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유예 중인 경우. 유예 중인 경우.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관세 법령상 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파트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관세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되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 자, 여기서 두 문자를 수, 세, 내는 꼭 숙지를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읽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수세 내의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까 내국세 등의 징수에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죠. 그럴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납세 의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얘가 이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얘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재부령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3단 법령집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2번 세관장은 맞는 거죠 이거?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 체납 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구두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까다로운 부분은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위원회가 나오니까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정바라고 나왔습니다. 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거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숙지할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얘도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장에게 구두로 요청한다는 게 되게 의아하죠. 구두로 뭘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서면이니까요. 그래서 서면이 틀린 것 같다. 자, 3번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강제징수비의 부가징수 환급에 관해서는 제가 이거는 가산세 파트 언급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강제징수비 징수할 때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가산세 강제징수비와 관련해서 부가징수 환급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규정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용이 아니에요.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거는 2장에 있는 내용이죠. 2장 1절 통칙 부분에서 19조에 있는 2장 1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과세 요건을 우리가 써보기로 했었습니다. 과세 물건 확정 시기, 그 다음에 표준 환율, 세율 적용 법령, 그 다음에 납의자.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 중에서 납의자가 나오네요. 그럼 납세 의무자 중에서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죠? 자, 5번. 체납자의 내국세 등의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아까 한 건가요?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징수를 요청받았대요. 절차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요청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요청을 세무서장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징수를 하면은 통지해 줘야 되고 징수를 못해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세무서장이 체납된 관세에서 불복 절차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때는 세관장하고 체납자 모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가장 개념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소비세적 성격이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각 세금의 성격을 알아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일단 거래할 때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소비세라든지 주류세에 추가해가지고 붙는 거예요.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적 성격이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따라서 소비세 부분이 아니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소비세 성격이네요.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도 개별 소비세가 이제 연료 부분, 휘발유, 경유 이런 거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붙거든요.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뭘 해야 돼? 암기식을 덧붙여놔야 되는 것들은. 부지담지, 계주, 교교농 이렇게. 자,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중 옳은 것은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 적용의 원칙.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부당침해 금지, 두 번째가 소급과세 금지, 세 번째 나오는 게 관세법 해석에 관해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해석에 관해서 질의에 대한 회신만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어떻게 한다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신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회신을 할 때는 법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서 회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회신을 하고 나면은 회신한 것을 일관해가지고 그 다음 달 언제까지? 15일까지인가요? 네. 15일까지 송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달 15일도 중요하지만 기산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회신문의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 꼬았는데 회신 방법, 그 다음에 회신 절차가 있죠. 절차가 관세청장이 회신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기재부 장관이 회신하는 게 마지막 예외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국제기구에다가 질의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궁금한 게 있었을 때는 기재부 장관에게,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국제기구에게, 이런 절차가 있었죠.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와 관련해서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해가지고 회신해야 된다. 원칙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회신 방법.
자, 2번.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 사본을 해당 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작성일이 틀렸죠. 작성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1일도 틀렸네요. 1일 틀렸죠. 맞나요? 제가 날짜에 매우 약합니다. 말일이잖아요. 그죠? 말일이에요. 네, 말일. 다음 달 말일까지죠.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다. 근데 관세청장이 법 해석에서 회신을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할 수가 있었죠. 재질의를 할 때 이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은 기재부 장관이 회신을 하도록 하고 있었었죠. 예, 그래서 얘는 맞죠. 틀렸죠. 자, 그리고 관세청장은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9조 3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그죠? 얘는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해석을 요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관세청장은 기재부 장관의 해석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죠. 자기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됐습니다. (7번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 3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오늘 원칙적인 것부터 떠올려 봅시다. 제출이 누구한테 됐어요?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이 됐죠.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그럼 제출이 기재부 장관한테 됐으면은 원래 회신은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관세청장한테 일을 이송을 하고 관세청장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면은 기재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각 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다. 따라서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국제외교심사위원회. 관세법이 새로 제정되어 이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대요. 관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돼가지고. 맞죠?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서 다시 질의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맞죠?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사전심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은 사전심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불복 과정에서 어떠한 해석이 나올지를 모르고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결과를 내줘버리면은 두 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네, 그런 위험 때문에 이러한 불복에 대해서는 회신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이 개정돼서 기재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이 하나죠. 자,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의 원칙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 소급과세 금지. 얘는 개념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1차 기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지만 2차라든지 우리가 이제 적어도 세법을 배웠으면은 소급과세 금지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령집으로 볼게요. 법령집으로.
중요한 부분. 법 해석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의 형평은 보통 바꾸지는 않고요. 뒤에 있는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부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1항을 부당침해 금지 원칙이라고만 숙지를 해놓게 된다면은 이 부당침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항. 2항은 이렇게 오해석에 따른 위법한 행위 계산, 그리고 올바른 해석이 나왔다. 올바른 해석에 따라서 적법하더라도 이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법한 해석이지만 그걸로 소극과세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은 바꿔서 냈을 때 얘는 틀릴 수는 없어요.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관공무원의 재량 한계에서는 아까 과세의 형평은 똑같이 나왔죠. 부당침해 금지 원칙하고 똑같이. 뒤에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이라는 표현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얘는 납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납기와 관련된 3개 중에 이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한하고 공휴일이 나왔으면은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서 기간 계산, 기한 계산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럼 기한 계산에서는 다음 날이 기한이 됐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한의 계산은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금토였죠.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최신건설, 휴무 이런 것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처리 설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날로 한다. 다음 날로 한다. 이번에 이 대체 공휴일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나왔을 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 253조에 따른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즉시 반출 신고를 했을 때 납기는 기산일이 중요하죠.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가 아니고 신고일부터 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4번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성실자가 나오면은 요건을 누가 정한다? 기준 자체를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실이랑 관세청장이 세트더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하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월납을 해주는 거죠. 월별 납부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기한의 연장이잖아요. 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이니까 천재지변 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천재, 손송, 중세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이 틀렸습니다.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맞죠? 됐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월별 납부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월별 납부 부분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은 승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럼 승인을 하면서 여기에 월별 납부 기한이 있었죠. 기한이 2년이었습니다. 2년. 2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 내용이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소. 월별 납부가 취소되는 사유. 취소되는 사유는 임기시기, 뭐였지? 세요경. 세요경.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서 경이 좀 중요합니다. 경이 경과를 했을 때예요.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거죠.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 경과했을 때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 부분만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호로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천재지변 등의 기한의 연장이 있었죠? 거기서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미납, 재산 상황이 호전된 경우, 파산 등을 받은 경우, 미납 호파. 예. 됐어요. 밑에 나오네요. 그죠? 월별 납부 승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승인받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렇죠? 요건을 갖춰야 승인을 해주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취소를 하겠죠. 사업이 폐업 파산 선고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세관장이 인정한다. 세요경이니까 맞죠. 법인의 재산 상황이 나아진 경우. 이미 성실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황이 충분히 잘 된다라는 의미니까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취소를 하지는 않죠. 이 취소 사유는 뭐예요? 기한 연장 사유인 거죠. 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 재산 상황이 호전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유지하기 어렵겠죠. 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경과한 날부터 뭐가 중요하다? 15일이 중요하다. 15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재, 손손, 중세, 지금 5억 원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2년 이내인 서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의 보관기간 자체가 5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가 있었는데 5년은 지재권하고 수입과 관련된 거, 3년은 수출과 관련된 거, 나머지가 2년이었었죠. 그러니까 수입 아니고, 지재권 아니고, 반송 수출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고, 적재화물 목록과 관련된 거 맞죠? 수출과 관련된 거 아니죠. 3년, 3년, 5년, 5년, 2년. 자, 관세법령상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일단 공시송달의 효력은 지나면입니다. 지나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효력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종망에 게시하는 방법은 항상 추가적으로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죠. 따라서 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세관 공무원이 1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시행령 부분에 있는 것은 2회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법률의 어느 부분하고 관련이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시송달하는 송달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에 주소, 거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첫 번째였고요. 주소, 고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연결을 좀 시켜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공시송달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주소고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세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여기가 이제 국외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로는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됐어요.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자, 여기를 보기 전에 요약 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래도 몇 개월 배웠으니까 얘는 그냥 외우고 있다시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 물품 몇 가지? 2가지. 그죠? 그 다음에 내국 물품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5가지. 지금 여기에는 3가지만 언급이 되어 있죠. 나머지 2가지가 떠오르나요? 안 떠오른다? 그럼 책을 다시 봐야 돼요. 알았죠? 분명히 떠올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공예에서 경제수역을 포함하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경우 2가지입니다. 그리고 입항 전 수입증거가 수리된 거, 그 다음에 반출 특례 2가지에 해당하는 것. 즉시 반출, 수리 전 반출. 됐습니다. 그리고 성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수 바수 집기. 그리고 통과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거고 환적, 복합 환적이 중요했었죠. 예. 동일 세관인지 다른 세관인지.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재해야 될 것은 없네요. 없어요. 자, 징수 부분 보도록 할게요. 내국세 등의 징수. 여기다 암기식을 써놨네요. 우리 이거 문제 풀어봤었죠. 불회강류. 불회강류는 안 된다. 내국세 1천만 원 초과. 자, 그 다음에 법적행위 원칙에서 법 해석 기준은 형합비,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이었었죠. 비추어서 부당침해 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고칠 게 없고요. 자, 질의회신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질의자한테 관세청장이 회신할 수 있다 나왔었네요. 그죠?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회신할 수도 있는 경우도 나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줄 긋고 관세청장이 기재부 장관 국제기구로 회신하는 거 3가지 틀은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왔던 게 어떤 거냐? 사본송부 기간에 대해서 아까 문제로 나눴었죠. 여기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럼 이 물음표를 보면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이렇게 말이까지.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직접 회신 사유가 또 문제로 나왔었네요. 그죠? 직접 회신 사유도 4가지. 자, 그 다음에 사본송부 기간. 이 사본송부 기간은 뭘까요? 기재부 장관도 회신을 했으면은 관세청장한테 회신문서 사본을 송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 송부 기간의 차이점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더 손댈 거는 없습니다. 소호가세음지 됐고요. 신의성실 됐고요. 생국문의 재량 한계. 여기다 만약에 쓴다면은 해당적인 한목적 뭐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그냥 보고 그거를 떠올려 보는 식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기간의 계산, 기한의 계산 얘도 손댈 게 없고요. 납부기한도 손댈 게 없겠죠. 수받신이 뭡니까? 기산일만 적어놓은 거죠. 수리일, 받은 날, 신고일. 자, 기산일만 적어놨죠. 그 다음에 월납에 월납 기간입니다. 납기 속달 말 아니 월별 납부라는 것이 이게 납기 속달 말입니다.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납기 속달 말. 성실 납세 의무자여야 되고요. 신청을 할 때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면 세관장이 승인을 해준다. 2년 속달 말일까지 갱신 가능하고 세요경이면은 취소가 되고 천재손손중세 미나포파 너무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댈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서류의 송달 등 여기는 좀 고치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서류의 송달이 직접 발급하고 인편우편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시송달 14일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부분이 많아졌죠. 대통령령까지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은 사유. 그 다음에 공시송달하는 방법은 뭔지 요렇게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고 마지막 거는 시행령 부분이랑 엮여져 있었지. 그 다음에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나? 세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방법이랑 병행해서 썼어야지.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 안 헤어졌다 그럼 저는 꼭 외워야 돼요. 그렇죠? 저는 꼭 외워야 돼요. 과세 가격하고 관세의 부가 징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절 통칙이죠. 통칙.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 3절 뭡니까? 담보. 납세 담보죠. 4절 뭡니까? 과세 가격과 관련된 내용. 그렇죠? 가격 신고하고 과세 가격 결정 두 가지가 있죠. 관세 평가죠. 5번에 관세 부가징수. 부가징수. 자, 통칙 부분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과세 요건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 소멸 부분은 소멸 사유만 떠올리면 돼요. 네 가지 사유. 납부했다, 납부 충당했다, 취소됐다, 제척기간, 소멸시효. 그러면 제척기간이랑 소멸시효는 밑에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멸 사유 네 가지만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보와 관련해서는 어렵죠.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자, 과세 가격과 관련돼서는 얘는 관이 나눠져 있어요. 가격 신고랑 그 다음에 관세 평가로 나눠져 있어요. 부가징수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세계 확정,
세액의 확정, 그 다음에 강제징수, 환급,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요건부터 볼게요. 과세 물건, 그 다음에 확정 시기 두 개를 같이 보라고 그랬죠? 과세 물건은 뭐였습니까?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이 과세 물건이죠. 그럼 그 수입 물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수입 물품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되겠죠. 근데 이 원칙부터 봐야 되는데, 원칙은 신고시. 무조건. 신고시 확정이 되더라. 그러면서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서 우리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암기식이 뭐였어요? 우도, 메밀, 소멸. 우도, 메밀, 소멸.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실이 발생한 때가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되는 경우다라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신고하거나 승인받거나 허가받은 때가 되는 것이죠. 승인이나 허가받은 때.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는 과세 물건 다 했으니까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표준이랑 적용 환율. 과세 환율이죠. 과세 환율. 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세 가격이 있고 과세 수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 또는 수량이죠. 가격 또는 수량. 그 중에서 가격으로 들어올 때는,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될 때는 가격이 외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외화로 그대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 환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환율. 자, 환율 적용 시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입 신고일 전주. 외국한 매도 이런 게 아니고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평균해가지고 한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율하고 적용 법령입니다. 적용 법령. 그럼 세율은 어차피 3장에 있으니까 버리면 되겠고요. 적용 법령은 시기가 있겠죠?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신고일. 신고일 되겠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거라는 것은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용 법령하면은 건설장을 꼭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반대에 있는 수리일. 엄청 안 이어져요. 엄청 안 이어져요. 그럼 건설장에 들어간 그 물품의 과세 환율은 언제 적용돼요? 수입 신고일 날 되거든요. 신고일. 신고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건설장의 절차를 꼭 그리셔가지고 여기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과세 표준이랑 그 다음에 물건 HS 코드랑 표준이 발전됐으니까 환율까지는 신고일날 된다. 그 다음에 세율 자체는 수리일의 적용 법령에 따라서 세율은 수리일자로 적용이 된다. 꼭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납의자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원칙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특별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납세 의무의 확장.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외의 사람들까지도 확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확장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승계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승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연대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적 납세 의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장하고 보충적 납세 의무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좀 유사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부족세액이 있을 때, 부족세액이 아니 체납이 아니에요. 체납 아니에요. 네, 체납 아니에요. 잠깐만요. 체납입니다. 체납이에요. 죄송합니다.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다 처분해도 안 되는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확장이 되는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승계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랑 관련이 없이 그냥 확장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체납으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 2차 납세 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보증인, 2차 납세 의무자, 양도담보권자. 자,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 뭐라고? 수입신고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신고 시 화주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신고 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나와요. 그 말은 조사를 나갔는데 이게 지금 수입신고서에 납세 의무자라고 써져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화주가 맞는지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불분명한 경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화주로 본다. 다음 각호에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라고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위탁 판매 물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 수입을 위탁한 자. 위탁 판매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에 있는 수화인이 되겠죠. 상업서류라고 하는 것은 뭐 송품장이라든지 BL이 되는 것이고, 수입 신고 전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연대납부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더 되어 있어요. 추가가 더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부족세액이 있어야 돼요. 부족세액이 있어야 돼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거나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부족세액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인이 화주를 명확히 못해요. 명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고인이 연대에서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불분명한 경우랑 단서에 있는 이 신고인의 연대 납세 의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분명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별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도 우도 메밀 소면을 안 주고 즉석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도 즉밥 밀소멸 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실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승인받은 자, 허가받은 자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를 좀 쉽게 외웠잖아요, 전체를. 얘만 좀 신경 써주세요. 얘가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보세 창고에서 도난된 경우, 운송 중에 뭐 분실된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걔만 좀 체크를 해두세요. 자, 확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 법인이 해산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는 또 어떻게 나눠져요? 최초 확정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최초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이어서 연대납세 의무로 확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는 일단 처음에 공유물이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였죠? 공범인 경우, 공범. 관세 포탈, 부정감면 등을 저질러서 공범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 사기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신고 시에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최초의 특별납세 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면은 이 사람들도 둘 다 연대납세 의무를 지른다라고 되는 거죠. 자, 사후와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법인에 한정되는 거예요. 법인이 뭐 합병, 분할합병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합병,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경우, 소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회사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자, 그리고 보이양,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에서는 이 보증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보증의 그 범위에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2차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기법을 준용한다라는 게 이제 민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와 관련해서는 양도담보의 양도 시점이 언제냐, 수입 신고일이냐,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냐, 이 차이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통치 끝났네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